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6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벌써 69번째예요? 그러니까요. 아, 참 시간은 회차가- 잘 가고 네. 할 이야기는 갈수록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축구가 그리운 4월의 첫날 거짓말 같은 일들이 넘쳐나는 만우절입니다. 야, 현재- 오늘 만우절이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현재 스포츠계의 시계는 제로. 다 계획은 있는데 불확실한 계획들 뿐이죠. 그래도 축덕숙덕은 좀 확실한 이야기들로 채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영민이고요.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드라마에 출연하셨다고요. 그렇더라고요. 드라마에 네, 출연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드라마에 뉴스 아무도 앵커로 모르게 출연했구나. 네, 뉴스 앵커로 나옵니다. 근데 아마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때 꽤 많이 찍어둬가지고. 아, 주배우님이죠? 아, 그러니까 1회차용이 아니라 네. 아 진짜 그때 그 까메오- 여러 가지 뭐 대사를 많이 해놔서 종종 나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목소리라도 계속 나올 또 거예요. 스포 가능한가요? 뭐 어떤 리포트를 하셨죠? 어떤 내용?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 전에 찍었어요? 근데 좀 됐어요. 아마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찍어뒀던 거여가지고 조금 됐어요. 드라마가 좀 흥행을 해야 될 텐데 그 주연 배우가 누구죠? 서영 씨, 김서영. 김서영 씨. 내용이 이번에 그 하이에나 그거는 좀 잘 되는 것 같던데. 잘 됐죠. 근데 분위기가 좀 두 드라마가 많이 다르죠. 네, 예. 좀 그 드라마는 어둡고 좀 미스테리하고, 미스테리하고 진짜 이런 아무도 드라마예요. 모르는. 그래서 저도 좀 안 보게 되는 우리 드라마지만 좀 이렇게 어두워서 요새- 좀 가뜩이나 맞아요. 좀 분위기 어두운데 하이에나 같은 좀 하이한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보고 있어요. 그런 오. 분위기 좋아하니까. 아 오, 맞아. 맞아 좋아하시죠. 어두운 분위기 좋아해요. 네. 그 어두운 요새 얼굴도 하얗게 밝아가지고 요새 어두운 분위기 여기는 좋아하죠. 그 킹덤 보시는 분 없나요? 전 다 아. 봤습니다. 와, 저 넷플릭스를 결제해서 이번에 봤는데 너무 재밌다 해서 결국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게 저도 다 봤어요. 한 시즌당 6화짜리 한 화당 한 40분 내외인데 아니야 50분 내에요. 아마 한 4, 50분 내외인데 진짜 하룻밤새 다 봤어요, 그거를. 진짜 재밌더라. 제 생각에는 하성룡 기자님이 완전 좋아하실 스타일이에요. 아니 시즌 1은 다 봤고 아, 수는 아직 진짜요? 안 봤는데. 그 나중에 진짜. 끝나고 둘이 얘기하시고요. 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세요? 킹덤 홍보를 보지. 아무도 모른다는 안 본다고 하고 맞아. 생사초를 구해야 합니다. 생사초. 무슨 꺼져라. 하이에나에 나오는 윤희재 변호사가 나오죠 거기. 아, 그쵸 맞아요. 아 주지훈 씨가 나오죠. 저는 그 예고편만 잠깐 봤는데 되게 좀 퀄리티가 네.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예고편만 봤는데도 좀 영화 같은 느낌? 맞아요. 영화 맞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시리즈물이죠. 시리즈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습니다. 모른다는 나중에 짤주파로 보러 네.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바페 아나운서가 오늘 오전에 네. 랩을 하고 오셨대요. 실감 몰랐는데 무슨 가뜩이나 지금 축덕숙덕 우리 분량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막 이야기거리 자. 하고 있는데 아, 너무 랩을 웃기다. 이따 들려주시는 걸로 믿고 반주가 있어야 돼요. 반주 빨리 갖고 와. 저 비트박스 할게요, 제가. 묻혀가야 돼요. 그 묻혀서 랩을 했기 어떤 랩을 때문에. 했어요? 오늘? 아 오늘 그 진우션의 오빠차. 그 오빠차 뽑았다 그 노래. 진우- 오빠 차가 나가신다 비를 비켜라 이거 아니고? 그 예전에 쇼미더머니. 붕붕붕. 김영건 선수가 예능에 나와서 노래 아, 맞아요. 불렀던 거죠. 네. 오빠 그 차? MBC 오빠 예능 차 나가서 네, 라스 부르신 거죠. 나와서. 맞아요. 자동차 얘기하는 거죠? 네, 아 그거 불러. 호날두 오빠 차 얼마 전에 슈퍼카로 뽑았다. 120억짜리 뽑았다는. 차가요? 네, 슈퍼 가는데 120억짜리 차를 타고 간다고. 차가 120억이라고. 전 세계 10대밖에 없는 차를 하나 뭐 이번에 뭐 예약 구매인지. 그 이야기 좀 이따가 제가 준비했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분량. 아 쑥떡거리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국제 뉴스를 찾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축덕은 없고 다 쏙덩거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쪽에서 뉴스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단들은 외부 취재도 좀 안 받아요. 아. 그래서 하성룡 기자가 축덕숙덕의 이야기거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울산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아 갔다 오셨어요. 네. 하청룡 선수 만나고 왔으니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블루드래곤. 하겠고요. 비디오 먹은 여전히 비수기죠. 나 너무 비수기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냥 아카이브 비디오 아이템, 먹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예전에 해서 그 고전 자료 같은 걸 계속 끌고 모으고 있어요. 뭐라도 그러니까 해보려고 하고 예전 있는데. 뭐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기억 오늘- 가물가물한 선수들. 네네네네. 오늘도 아이템 만우절용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만우절에 있었던 한일전 그거 나가니까 여러분. 그거 꼭 봐. 제가 취재를 갔었던. 예전에 네, 1998년. 98년도 그거는 3일절에 황선홍 선수 그 비올 네, 때 그쵸, 골 그쵸. 넣었다는 그 날라차기 전설적인 경기. 골. 애국가에도 그 장면 나왔던 것 같은데 아주- 예전에.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영 작가였고요. 그리고 하성룡 기자. 네, 안녕하세요. 울산 다녀온 하성룡입니다. 이거 울상이에요? 울산 다녀오는 게 힘들어서 울산이에요. 울산을 우리가 보통 가면 이제 KTX를 타고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어서 운전해서 가셨어요? 네, 운전은 아니고 이제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다 왔죠. 가는데 거의 4-5시간 걸리잖아요. 휴게소 들리고 그쵸. 가서 조금 막히는 것까지 해서 5시간 반 걸렸고 가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는구나. 많이 울산이. 걸려요. 그러니까 차로 가야 좀 안전하니까 그나마 그 안 막히면 4시간 반? 네. 맞아요. 안 막혀도. 갔다 물론 이제 울산에 그 감염자 확진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가도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네. 또 중간 중간 역도 쓰고 이제 막 그 옆 사람하고도 또 모르는 사람들 안고 하기 때문에 특실. 특실? 특실하고 옆자리 없나요? 특실 1인석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특실을 타봤을까요? 모르는구나 특실을. 특실 안 타봐서 어떻게 알았지? 1인용. 알겠습니다. 자 힘드셨겠다. 쑥떡쑥떡 그러면 질문부터 네. 가볼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보이님 같죠? 정보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정보이. 정보이 쭝보이? 네, 정보이. 예. 네, 항상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코로나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질문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해외 축구가 전면 중단되어 있는데 만약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안 돼서 시즌이 무효화되면 나머지 주급은 못 받는 건가요? 요거는 제가 이것도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네. 일단 최근에 임금 삭감하는 구단들이 꽤 늘고 네. 있죠. 그렇죠. 네, 뭐 유벤투스 그다음에 바르셀로나도 이탈리아랑 그랬고 스페인 쪽. 바이에른 뮌헨 독일에서도 네,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짧게. 곳은 이제 선수들의 주급을 깎는다는 고 이제 뭐 동의를 한 사례고 오늘 또 보니까 토트넘은 선수들은 아니고 그 전체 직원들 직원. 네. 네, 550명 임직원이라고 하는데 선수가 포함이 아닐까요? 선수 포함 아니라고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20% 20% 4월, 5월 임금을 깎는다고 아,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럽 축구는 주급 개념으로 매주 축구 선수 통장으로 입금되는 건가요? 아니면 편의상 주급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연봉으로 한 방에 받으시는지 월급처럼 나누어 받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월급처럼 12방으로 받으시는지 연봉으로 한 방에 받으시는지 주급은 52방이네요. 한 달에 한 방 아닐까요? 너무 1년에 딱 연봉 한 방만 받으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축구는 주급이란 개념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급을 지급했었는데 음, 바뀐 지 좀 오래됐어요.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월급 형태로 외국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연봉을 12로 나눠서 월급 개념으로 월봉 개념으로 받고 있죠. 그럼 모두가 월급 날짜를 기다리는 건 똑같겠네요. 그렇죠. 네, 액수가 다르잖아요. 아, 그 외국에는 주급 개념이 조금 더 일반화돼 있는 거죠? 개념은 그런데 지금 다 받는 건 이제 월급으로 받고 있죠. 월급. 근데 이제 계약을 할 때 보통 뭐 주급 인상 재계약할 때 주급 인상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시즌 중에 다 받아요? 아니면 이게 비시즌이 있잖아요. 비시즌 그러니까 이게 K리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는 비활동 기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선수들이 훈련 안 하는 시즌 끝나고 동계 훈련도 없는 기간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개월 기준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연봉을 지금은- 11로 나눠서 그렇죠. 매달 받는. 근데 지금은 12개월로 바뀐 지 이것도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은 12개월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샐러리맨화돼 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그 저도 이거 그때 이정찬 기자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러다가 보는 명절 상여금 받겠어. 그 드라마가 있는데 잉글리시 게임이라고 그 영국의 최초의 축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런 걸 닮은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외국에서는 주급 개념이 일반화 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한 경기를 이게 일주일 단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처음에는 돈을 안 주고 선수를 쓰다가 경기를 하면서 이제 돈을 주는 개념으로 바뀌어가면서 뛰면 그걸- 주고 이런 네,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일주일에 한 되면서 번씩. 네. 아마 그렇게 돼서 주급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성적표 받는 기분. 스스로 한 거죠? 네네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불확실합니다. 네. 네, 이 이야기는. 뇌피셜이었습니다. 약간 설득력 있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이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네요. 아, 뭐죠? 마지막으로 주바회 아나운서 왜 이렇게 귀엽고 예쁘신가요? 뭐 하시는 질문입니까?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더니 정말 무엇이든 물어보셨는데요. 막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막 물어보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감사합니다는 아니고. 왜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는 음. 언니들 덕분입니다. 화장빨이다. 네, 오늘도 메이크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주바페 패자를 우리 오타, 오타. 심폐소생술 할 때 패자를 써 주셨습니다. 네, 오타죠. 근데 정부인님. 주바페는 다른 별명 없어요? 주짱구도 있고 라디오에서는 수호천사도 있고 왜 수호천사예요? 수요일에 호감 가는 천사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 철파임 식구분들이 철판 깔고 만드셨구나. 팬들이 통용되는 별명인가요? 네, 그 라디오 안에서는 수호천사. 네 수호천사. 많아요. 저 주아이도 있고 많아요. 주아이는? 그 랩해서 주바페 BY 합쳐가지고 주아이. 주아이. 네, 엄청 많아요. 주아이 하면 난데. 아니 이게 요새 이제 음바페가 하도 안 보이니까 네. 주바페가 소구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의 따름이죠. 그러니까 패자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패자에 심폐소생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입니다. 어이. 요새 음바페보다 홀란드가 더 뜨고 있으니까 주란드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주란드 좀 어감이 좀 별로다. 주란드? 네. 별로야. 주시은 월드 같은 주시은 랜드 같은 주란드. 그만하세요. 별로라는데 지금. 네, 별로예요. 밀어봤습니다. 이정찬 기자 없으니까 또 질척대는 작가가 한 분 생기셨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거는 화장빨로 결론을 네. 내리고 열심히 화장하고 올게요. 네. 자, 다음 질문. 길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루이시손? 루이시손. 루이시손? 루시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바페 아나운서님 유튜브를 보고 축덕숙덕을 듣게 된 고3 여학생입니다. 요즘 팟캐스트 듣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축덕숙덕이 없어서 너무 허전했습니다. 제발 매주 빼먹지 말고 해주세요. 시은 아나운서님 유튜브도 많이 올려주세요. 엄청 팬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축구를 보고 축덕숙덕을 듣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축구 전술책도 보셨나 봐요. 전술책이나 대단하신데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아 직접 물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물어보게 됐는데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시라길래 물어봅니다. 기본적인 포메이션 전술들, 예를 들면 4-4-2, 4-2-3-1 같은 그런 전술들과 각 포메이션의 특징들,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각 포메이션 전술들이 빛난 명경기들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윙백과 풀백의 차이점과 현대 축구에서 윙백, 풀백이 중요해진다는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오. 고3 여학생이면 지금 이제 계속 계약이 미뤄지면서 생각이 많을 때죠. 그렇죠. 이제 전술책을 보면서 생각을 다 잡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할까 말까 망설여졌다는데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원래 전술이라는 게 진짜 정답이 없는 질문. 정답도 없고 설명이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똑같은 4-4-2도 어떤 그쵸. 감독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4-4-2만 얘기해도 플랫 4-4-2가 있고 다이아몬드 4-4-2가 있고요. 뭐 이건 다 복잡해요. 그리고 전술 설명은 기본적으로 오디오보다는 이제 그 상황판으로 이렇게 선수를 배치해놓고 이렇게 설명해줘야 돼서 이거는 제가 좀 그냥 간단하게 장단점 위주로 한두 가지씩만 조금 언급하고 갈게요. 참고로 하성룡 기자가 이 전술 공부를 2시간을 했대요. 진짜요?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전술책 보면서 정리를 2시간을 했는데 엄청 좋아하시겠다. 정리가 안 되더래요. 상황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정리를 못했어요. 시간만 읽어보고 이제 킬링 추갈못이었다. 이런 걸 유튜브로 그러니까 노력은 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유튜브로 이렇게 CG 넣어주고 그래야죠. 한번 계속 콜라보를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편집을 빨리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 미리 밑밥부터 깔고 가면은 제가 축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축구 기자지만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틀린 정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다는 개념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축구는 선이 있습니다. 선. 보통 3선 축구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드립칠 생각만 해요. 지금 전술 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축구는 선이다. 축구는 악은 아니다. 일단 선이다. 그렇죠. 착한 애들이 있는데 선이 있는데 3선 축구, 4선 축구라고 보통 많이 하죠. 이제 예를 들어 슬리퍼 드립치려고 그러셨죠? 아니 짜장면 생각난다. 찌진봉. 라임이 정리하는. 저도 짬뽕은 3선 짬뽕만 먹습니다. 3선, 4선. 1선은 이제 최전방 공격수. 2선은 이제 2선 미드필더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죠. 이제 3선은 보통 수비 라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미드필드 라인을 좀 더 세분화할 쪼개는 경우 거죠? 쪼갤 경우 4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선 축구의 대표적인 포메이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4-4-2예요. 우리 뭐 포포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축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술이라고 뭐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4-4-2 4명 4명 2명 투톱에다가 포백을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가장 골고루 퍼져 있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4-2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렬된 포지션이기 포메이션이기도 하고. 그렇죠. 수비 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른바 그 소위 얘기하는 그냥 두 줄 수비. 네 명 두 줄 수비로 할 수 있고 경기장 전 지역의 선수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나 강한 압박을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끊어도 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든 게 제일 처음에 포포투 이게 나오면서 이 포팩 수비가 가장 기본환으로 정형화됐잖아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기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사이드를 맞출 때 그렇죠. 4명이 섰을 때 음. 가장 공간과 간격을 사사이가 적당하게 둘 수 보면 있는 간격이 앞뒤로도 정렬이 되고요, 좌우로도 정렬이 네, 그렇죠. 되고 네. 대각선으로도 정렬이 돼요.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은 그 빈틈을 가장 적게 허용하는 맞습니다. 포메이션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격을 할 때 이제 투톱이니까 2명의 최전방 공격수와 좌우 윙어. 보통 이런 경우는 좀 발 빠른 윙어들을 많이 배치해서 4명이 주대 공격에 주로 참가하는 그런 공격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제 한마디로 이건 지역 방어 스타일이죠. 각 그렇죠. 지역을 각 네. 커버하니까.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앞선 2선 라인이 공격에 확 가담할 때 3선 라인이 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오, 이제 못할 경우 역습에 뻥 뚫리는 그렇죠. 거죠. 가운데 중원이 뻥 뚫리게 되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간격이 중요한 그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간격 유지가 안 되면 공간이 엄청나게 생겨버리죠. 맞아요. 다 같이 많이 뛰어줘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요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4-2-3-1, 4-2-3-1이죠. 기존의 포백 4-4-2 같은 경우에는 2선 라인이 4명이라면은 4-2-3-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5명. 명이라고. 그래서 네. 중원 그 4-4-2의 중간에 생기는 공백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한 명을 미드필더를 더 둬서 이 4-4-2를 깨보겠다라고 이제 4-2-3-1을 많이 초창기에 나왔던 전술이 유래하게 된 배경으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2-3-1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축구계에서 그냥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가 가장 좋은 축구라고 해요. 4-2-3-1. 4-4-2에서 아까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 잠깐 설명을 누락하고 간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그 아래 질문하고 좀 연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4-4-2의 가장 대표적인 게 98년, 99년 맨유가 트래블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이 4-4-2를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했었죠. 최전방에 저기 요크 선수와 앤디 콜, 그다음에 그 당시 백업이 이제 동안의 암살자 솔사르 감독. 솔사르 감독이 당시에 이제 조커로 나오는 거였고 이 선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긱스, 스콜스, 그다음에 로이킨, 베컴 이 선이 그렇게 진짜 있었죠. 그때 말로만 듣던 퍼기의 아이들이 날아다니던 시절이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맨유가 이 4-4-2 축구로 이제 유럽에서 어렵다는 그 트래블을 달성했었고 한국 대표팀이 언제 4-4-2를 썼나 봤더니 신태용 감독이 그쵸. 주로 많이 썼었어요. 신 감독님 때. 그렇죠. 저도 그때 되게 아주 센세이션했었는데. 최근이죠. 예, 최전방 공격수로 시도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잘 안 됐어. 그게 저도 자리 잡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렇죠. 히딩 감독도 포기를 했었고. 네. 그때 누가 부상 당하면서 아마 그 전술을 10회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권창훈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했었나요? 그때? 그렇죠. 권창훈 선수 원래 이제 4-4-2 할 때 이제 양쪽의 측면으로 이재성, 권창훈을 많이 뒀었는데 권창훈 선수가 부상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근호 선수 부상도 컸었고요. 맞아. 투톱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선민 선수가 좀 많이 기용이 됐었죠. 네. 당시에 윙어로. 그리고 최전방은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술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이라든가 뭐 해외사 이렇게 하나씩 그냥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빛난 경기까지는 찾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또 세세해요. 그렇죠. 그래서 4-2-3-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선이 아닌 이제 4선 축구잖아요. 이 4-2-3-1의 핵심은 이 자리죠. 더블 볼란치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이게 왜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가 좋은 축구냐라고 하면은 폭백에다가 더블 볼란치까지 포함해서 수비할 경우 6명이 수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앙 수비를 제외한 양쪽 풀백 선수들이 오버래핑을 나가게 될 때 더블 볼란치 선수들이 양쪽 측면을 커버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앞에 3-1 원톱과 3명의 뭐 공격형 미드필더 1명, 좌우 윙어 4명이서 연계 플레이를 하는데
연계 플레이가 이제 선수들이 포지션 스위칭을 많이 하죠. 네. 이거는 가장 큰 특징은 원톱이 확실해야 돼요. 맞아요. 원톱이 측면에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려줘도 원톱이 해결을 못하면은 아이, 또는 원톱이 연계 플레이를 잘 못한다면은 이 플레이는 조금 의미가 없다. 힘들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더블 볼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 명은 보통 이제 한 명은 공격적인 성향, 한 명은 플레이메이커라든가 패스가 좋은 선수, 그리고 한 명은 수비형 완전 완벽한 싸워줄 수 수비형 있는. 미드필더 뒤에서 태클로 막아줄 수 있고 위험 상황에서 태클로 막아줄 수 있고. 이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보면은 프랑스 최근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프랑스인데 당시에 이제 원톱은 지루였고요. 이 지루했어요. 지루했죠. 네, 경기는 뭐 재밌었고요. 예, 경기는 재밌었고 원톱은 지루였고. 당시에 이제 주목받았던 게 더블 볼란치였어요. 프랑스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최강의 더블 볼란치라 생각하는데 약간 패스 넣어주는 공격적 역할은 누가 있을까요? 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지금 문제야. 문제야. 포그바가. 포그바. 포그바가 있죠. 포그바. 아, 근데 어떻게 문제하면 포그바야. 그리고 당시에 이제 포그바의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칸테가 칸테. 했었죠. 오. 최강 조합이었죠. 장난 아닌데. 네, 걸로 캉테. 월드 올스타인데요 거의. 그렇죠. 음. 그래서 빵빵하다. 근데 거기 앞에 또 그리즈만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 있지. 그냥 우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4-2-3-1은 약간 전술 유연성도 있는 유연성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더블 볼란테 중 한 명을 조금 공격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4-3-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계속 가능한- 변형을 많이 주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 전술은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플레이메이커를 맡아서 공 배급을 해주는데 그 플레이메이커가 앞에 연계 플레이를 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에 워낙 이런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이 많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 스페인 클럽들이 대부분 이 전술을 썼습니다. 플레이메이커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단. 저는 약간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 4-2-3-1 포메이션이 우리나라 대표팀에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자리 잡았었던 것 같거든요. 뭐 맞죠? 우리나라 대표팀 지금 뭐 벤투 감독도 그렇고 지난 뭐 슈틸리케 감독도 그렇고 그 전에도 되게 좀 오랫동안 4-2-3-1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4-2-3-1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수비 쪽에 뭐 비중을 좀 더 힘을- 두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선수들이 제 기억에는 그 아드보카트 감독이 거의 처음에 쓰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김남일 선수하고 한 명이 누가 2호? 2호 네. 2호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4-2-3-1의 중요한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원이에요. 확실히 창조적이거나 패스, 활동량이 많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한 명 있어야 되고요. 확실한 수비형 수비, 미드필더, 그것도 역할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수비적인, 공격적인. 그렇죠. 이 선수들 구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 봤을 때 가장 이 전술을 많이 사용했던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에요. 런던 올림픽 맞아요. 그때도 그 그렇고. 런던 올림픽과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썼을 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기성용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공격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한 명이 뒤에서 바치는 역할이 한국영 선수였고요. 그렇죠. 네. 확실한 그리고- 카드가 있었네. 기성용이라는 카드가 있었기에 4-2-3-1이 조금 더 음. 중용될 수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벤투 감독도 4-2-3-1을 플랜 A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뭐 황의조 원톱에 우리가 이선 자원이 많이 좋잖아요. 네. 연계 플레이 할 수 있는 선수들. 뭐 손흥민, 이재성, 뭐 황희찬 선수도 이선 자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권창훈 선수 있고, 뭐 남태희 선수 있고, 워낙 이선 자원이 승부하다 좋고 치열해. 연계 플레이가 되니까 이 전술 쓰는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이제 뒷자리 두 자리인데 기성용 선수가 은퇴한 뒤에 주세종 선수라든가 때로는 정우영. 황인범 선수가 맞아요. 쓸 때도 네. 있고, 뭐 나머지 한 자리는 정우영 선수가 많이 쓰긴 하죠. 아무래도 그 미드필더진이 가장 탄탄하니까 이 미드필더를 많이 세울 수 있는 4-2-3-1을 좀 쓰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전에 갔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경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90년대 후반 허정무 감독 네. 시절에 이제 허정무 감독이 전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함부로 전술을 논하는 거를 굉장히 건방지게 생각을 하셨어요. 니들이 뭘 알아 이런 그러니까 이제 느낌. 뭐 여기에 누구를 왜 안 넣느냐, 왜 여기서 얘를 투입했느냐, 뭐 이런 식을 하면 그런 질문을 하면 기자가 뭘 하냐는 약간 좀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간략하게 그 본인의 전술을 소개하실 때,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 전술은 바뀌는 거니까 가장 항상 제일 자주 했던 말이
포백이냐 쓰리백이냐 그 두 가지를 썼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상대가 원톱이면 포백이고 투톱이면 쓰리백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축구를 그때 잘 몰라서 아니 왜 원톱인데 수비를 4명 두고 투톱인데 수비를 3명 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원톱이면은 그 2명이 그러니까 예. 중앙 수비 2명이 막는 거고 투톱이면은 3명이 이렇게 2명을 사이에 두고 5명까지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는 걸 나중에 이제 좀 알게 됐죠. 허정무 감독 같은 경우는 전술 얘기보다 이제 고사성어, 한자성어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사 쓰기 편했다고 그렇죠. 그때 하셨잖아요. 파부 침주. 네. 딱 좋다고 기사 헤드라인 쓰기 좋다고. 그리고 이제 바둑 이야기 좋아하시고요. 아. 바둑을 아주 잘 두십니다. 예. 그래서 바둑 잘 두는 기자들만이 허정무 감독 방을 갈 수 있었던 그 당시에. 바둑을 두면서 얘기를 해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하니까. 기자가 가면 다른 기자들이 슬글슬글 따라가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아. 가면 다른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바둑 바둑만. 얘기만 하시는. 그때 바둑 두면 져줘야 되나요? 아니 뭐 워낙 왜 출중하시다. 그렇게 사세요 인생을? 왜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뭐 사회생활 하는 거죠.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그리고 뭐 쓰리백 얘기하셨으니까 쓰리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전술을 얘기해드리면 이제 352가 있잖아요. 네. 쓰리백 아 많이 352. 쓰는 352. 있죠. 예. 요도 352도 어떻게 쓰냐, 미드필더 한 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 되게 여러 전술 나오는데 그냥 대표적인 352만 하면은 일단 쓰리백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나가겠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과거 개념으로는. 그렇죠. 수비수 3명을 세우고 때로는 양쪽 측면 미드필더 지금 뭐 풀백이라고 할 수 있고 윙백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가세하면 5명까지 수비를 하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라인에. 근데 요새는 조금 이제 공격적인 쓰리백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변형 쓰리백 많이 나오는데 예전 개념으로 치면은 쓰리백의 3명은 무조건 중앙 수비. 전형적인 중앙 수비 중앙 선수들이 많이 썼는데 요새는 그 중에 한 명을 풀백, 윙백 스타일 공격적인 선수를 많이 기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이라는 게 한 명 선수 그 공격적인 선수가 오버래핑 위로 쭉 올라가게 될 경우 2명의 수비수에다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쓰리백을 만드는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변형 전술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변형 포백 이런 것들은 이제 무리뉴 감독이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 네. 무리뉴 감독 오랜만에 듣는다. 우리 대표팀으로 예를 들면 김영권, 김민재 선수가 중앙 수비수잖아요. 거기다 네. 이제 한 명 나머지를 중앙 수비수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용 선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왼쪽에 뭐 홍철, 박주호 선수 이런 선수를 쓴다, 김진수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요거 우리 대표팀은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차범근 감독이 3백 352를 많이 썼었죠. 당시에. 네. 저는 또 우리나라 쓰리백 생각하면 정종용 감독님이 수비적인 쓰리백 뭐 3-5인데 뭐 5백까지 내려오면서 5-3-2 정도 아니면 5-4-1을 만들면서 탁 잠궈버리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인 전술로 남아 있어요. 지금 K리그에서도 이 전술을 제일 잘 쓰는 감독이 FC 서울의 최용수 감독이죠. 공격적이 오겠죠. 최용수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인데 축구 그 팀 그렇죠. 만드는 걸 보면 정말 수비를 탄탄하게 만들고. 네. 잘 지내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잘 지내시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요새 이 전술을 가장 잘 쓰는 게 인터밀란이죠. 인터밀란이 인터밀란. 그렇죠. 루카쿠랑 마르티네즈 투톱을 놓고 루카쿠. 거기도 수비수들이 워낙 좋은 수비수들이 많아서 뭐 고딘, 바스토니, 드브리즈 뭐 이런 선수들 위주로 해서 지금 인터밀란 뭐 많이 올라왔죠. 3위 정도 되죠. 그렇죠. 네. 올라왔는데 이제 언제 다시 할지 몰라. 아니, 선두 다툼하다가 좀 최근에 좀 밀려났고 이제 라치오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유벤투스하고 승점 1점 차로 시즌 우승 끝났다고 다툼을 하고 있고. 봐요. 그 이게 한 달 전 토탈 이야기. 사커가 있잖아요.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네덜란드 네덜란드 축구죠. 축구 토탈. 이완 크루이프죠. 전원 공격 전원 수비. 네. 그때가 기본이 3-4-3 아니었나요? 그 당시 그 전술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제가 나요. 얼핏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저도 뭐 이렇게 아주 조예가 깊진 않아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기 뭐 저도 이제 솔직히 전술은 잘 몰라요. 네. 그게 전술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축구인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술 얘기하면 축구인들이 웃어요. 그렇죠. 니들이 뭘 알아. 그래서 제가 가장 이게 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기 음. 때문에 그냥 뭐 이런 복잡한 거구나.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던 네. 이유가 축구 기자가 전술 얘기하는 거 조금 네, 축구인들은 별로 좋게 음. 생각 안 하고 이게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책들도 좀 읽으셨다고 하는데 추천 도서만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팀 네. 리더십이요. 가장 축구 전술의 좀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찬 기자. 원팀 리더십. 영국 기자 조나단 윌슨이 쓴 축구 철학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와. 그 역대 그 축구 어려운 전술의 철학과 흐름. 역사가 두 개 다 들어간 책이네. 그렇죠. 역대 축구 전술의 흐름을 좀 이렇게 집대성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기자가 쓴 누구나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그건 이정찬 기자 들은 것 같다. 그치? 네. 네. 그다음에 한국 기자가 쓴 저기 이정찬의 원팀 리더십. 이건 전술책은 아닌데 그냥 여기서 한번 또 광고하고 갑니다. 원팀 리더십을 그 라면 받침대로 쓰기 좋더라고요. 원팀 리더십 현실에서 보시려면 군대 축구를 보시면 됩니다. 그 명경기들은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경기까지 제가 찾아볼 보지 그건 못했다고. 못해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이는 그 맨- 트래블 하던 메뉴 당시에 시절. 맨유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사이의 네, 그렇죠. 재미를 볼.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팀 경기와 가장 현재 대표적인 4-2-3-1은 시절. 프랑스를 보면 될 것 같다. 그렇죠. 월드컵 때 그죠? 프랑스 네. 보거나 우리나라 정리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네. 눈을 부라리지 마시고요.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총리 기자한테. 아니, 자꾸 또 지금 당황스럽게 만드시려고. 더 이상 준비되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미천 드러나기 전에. 딱 끝나야 되는데 지금 시나리오가 넘어가야 지금 되는데 추천도서 딱 하고 이쪽이 깔끔했잖아요. 하도 째려봐가지고 따가워. 그러니까 이쪽이. 시나리오를 마감했는데 갑자기 또 물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나 해드리려고 마지막에 명경기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맨유 경기와 프랑스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라는 거 하고 이제 윙백과 풀백의 차이를 이 큰 물어보셨는데 네. 뭘 같아요? 조바페는? 큰 차이가 있나요? 요새는 그렇게 저도 그래서 어제 막 찾아봤는데 굳이 막 그렇게 똑같은 풀백과 거 윙백의 똑같은 차이를 거죠, 뭐. 좀 더 수비 아니면 좀 제 짧은 상식에는 풀백은 포백 할 때 그 양쪽 좌우에 있는 사람이고 윙백은 쓰리백 할 때 그 뭐 2선 정도에서 있는 그 이렇게 해서? 가장 좌우에 있는 둘다 있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중요한 거죠. 사실 네. 위치보다. 네. 그러니까 윙백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전에는 그냥 풀백이라는 말을 윙백이란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다 풀백이고 가운데에 있으면 스위퍼고 그러니까 지금 안 쓰는 용어들 미드필더들을 링커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또 링커? 예, 링커라 그랬어요. 연결한다고. 연결한다고. 그러니까 그 용어들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뭐 요새는 핸드볼이라고 하지만 그 핸들링이라 그러고 네. 뭐 그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핸들링 있는데. 이런 거는 약간 이제 뒤에 ing를 붙인 거죠. 센터링. 센터링. 센터링, 그게 다 핸들링 크로스라고 안 이런 하고 센터링이라고 하고 헤딩 이것도 다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는 ING. 일본식 네. 표현이 많이 있죠. 헤더 그래서 헤더가 헤더볼이라고 맞잖아요. 헤더가 원래 바꾸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맞는. 그 용어죠. 그래서 이제 뭐 윙백, 풀백도 사실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풀백은 제일 뒤에 있는 선수, 양쪽에 있는 네. 뒤에 있는 선수 풀백이라고 했는데 이제 풀백의 역할이 이제 뒤에 머무는 거를 넘어서 오버래핑을 하고 계속 앞으로 날개처럼 날개짓- 앞은 날개짓을 하니까 이제 윙백. 예, 윙백. 아, 날개짓을 그건 하셨어요? 당날개잖아요. 좀 크게. 예. 백숙 같아요 지금. 주바페가 지금 날개짓을 하고 있는. 윙백. 좀 정확히 표현해 아 주셨는데 윙백은 풀백은 이거고 윙백은 네. 이거고. 닭에다가 독소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어. 같은 말이긴 한데 역할이 조금 뭐 차이를 굳이 두자면은 그럴 수 그렇죠. 있는 게 역할의 문제죠. 풀백은 정말 그 양쪽 측면 수비수라고 할 수 있고요. 윙백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윙백은 좀 더 수비수지만 공격적인 역할을 그쵸. 하는 네. 미드필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윙백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그야말로 뚝뚝 펴줘요. 날개짓을 하는. 이게 힘든 자리. 풀백을 조금 맞아, 힘든 자리. 설명드리자면은 예전 개념으로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면은 풀백은 정말 그냥 수비하는 수비수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1970년이 멕시코 월드컵이었나요? 70년 네, 70년 그런 거 같은데. 멕시코 그렇죠.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 브라질 황금 세대, 뭐 펠레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황금 세대의 주장이었던 카를로스 알베르토라는 선수가 있어요.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거의 오버래핑이란 단어의 창시자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수비수는 수비만 하던 욕심이 개념이었는데 이 선수가 보니까 앞 공간 측면 공간이 너무 많이 비는 거야. 그래서 이 선수 쭉 올라가구나. 올라가서 되겠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드리블도 좋고 중거리 슛도 잘 때리고 뭐 크로스 그다음 공격적인 성향의 브라질이니까 가능한 그런 거죠. 실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그 당시 월드컵에서도 골도 넣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서 이 선수로부터 오버래핑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많이 나오기 아니, 시작했죠. 그때는 진짜 센세이션했겠네요. 수비수가 어. 골을 넣는다고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지. 쭉쭉 올라오네 막 이러면서. 이 선수가 프로에서만 한 60몇 골 넣었을 거예요. 수비수인데. 네. 오른 측면 수비수인데 이 선수 이후로 이제 풀백이 공격적으로 가담하는 게 그 이후에 좀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 최근에 현대 축구의 흐름이라는 게 측면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풀백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단순화해서 얘기하면은 중앙에 너무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공격 루트를 만드는 작업이 이제 측면이다라는 측면에서. 판단으로 이제는 예전에는 크로스는 주로 윙어
양쪽 측면 네. 공격수가 올린 개념이었다면 요새는 측면 공격수들이 주로 중앙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돌파. 공간에 풀백들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하는 크로스를 많이 올리거나 하는데 어. 대표적인 게 요새 리버풀이죠. 리버풀이 사람들이 그렇죠. 양쪽 윙백이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리버풀이 사람들이 마누라 축구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리버풀은 풀백 축구입니다. 그렇죠. 리버풀은 정말 그 아놀드와 로버슨? 로버트슨과 알렉산더 아놀드가 음. 둘이서 공격 포인트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제가 아놀드가 아마 수치는 도움이 팀 내 제일 많고 우와. 도움이 전체 1, 2위 될 거예요. 전체도 되게 데브라이너랑 그 같이 1, 2위 자리에서- 다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풀백이 많이 올라왔다는 게 예전에 우리나라 월드컵 장면만 생각을 해도 그 2006 월드컵 때 프랑스전에서 골 넣었던 장면 있잖아요. 설기현 선수가 올리고 조재진 선수가 헤딩으로 받아주고 박지성 선수가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윙어가 크로스로 올려서 득점을 성공했던 건데 요 근래는 확실히 이 풀백들 뭐 김진수 선수나 이용 선수가 크로스로 올리는 걸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자리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풀백이 제일 중요하죠. 네, 어차피. 자원이 요새는- 은근히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풀백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풀백들의 몸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아. 예전에 토트넘의 뭐 카일 워커 같은 선수가 맨시티로 갈 때도 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적료 갔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풀백이나 윙백 이 선수들에게 또 하나 역할 변화가 좀 생긴 게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합니다. 요새는 그렇죠. 빌드업이 중앙에 너무 상대 압박이 음.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빌드업을 해가기 힘드니까 풀백부터 빌드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요새 가장 공격적인 윙백을 좀 꼽자면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최근 뭐 10년 20년 사이에 가장 공격적인 풀백으로 꼽자면 다니 알베스 바르셀로나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그다음에 독일 대표팀 주장했던 람 선수 필립 람. 그다음에 키미 같은 선수 엄청난 윙백이죠. 그다음에 저기 레알 마드리드의 마르셀로 이런 마르셀로. 선수들이 공격적인 성향이 딱 음. 돋보이는 그 윙백 풀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용 선수 자리를 대체할 선수 찾느라고 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윙백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면서도 의외로 자원이 많지 않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엄청 신태용 열심히- 감독 아들이 원래 고대에서는 그 스트라이커였잖아요. 네. 예, 하다가 측면 공격. 측면 공격수, 공격수를 했는데 신태용 감독이 그때 인터뷰 공식 인터뷰는 아니고 이제 사석에서 얘기하면서 풀백 하라니까 왜 자꾸 걔는 거기를 거기 일자리도 집착하는지. 없는데 어, 일자리 없는 그래. 풀백 해야 돼. 근데 찾아가야지. 결국 풀백이 됐잖아요. 풀백으로 들어왔잖아요. 하긴 풀백이 어릴 때만 훨씬 생각해도 조금 속도 빠르고 발기술 좋으면은 공격수 시키고 윙어 시키려고 그러지 누가 수비수 시키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서울에서 이게- 경기 뛸 때 보니까 3백에 오른쪽 윙백으로 쓰더라고요. 신재영 선수가. 퇴장 당했죠. 한번. 네. 아직은 적응 잘 못하는 것으로. 이부 리그 임대 갔었던 것 같은데. 임대 갔어요? 네, 네. 그렇죠. 열심히 하세요. 자 그리고 밑에 건 뭐죠? 안부. 안부 묻는 거구나. 네. 주시은 아나운서의 유튜브 화면을 캡처해서 질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합회 덕분에 연명하고 있습니다. 수덕수덕 이렇게. 그러게요. 자 그리고 이재현님 네. 질문은요. 지난주에 질문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는 주바페를 겨냥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그거죠? 뿌셔뿌셔 네, 코로나. 뿌셔뿌셔 코로나. 아 의도치 않았다. 네, 의도치 않으셨구나. 네. 주바페 손흥민 선수 골뉴스와 함께 이정찬 기자님과 하성룡 기자님의 경기 리뷰 리포팅 그리고 그 골 영상을 편집하는 비머 등이 그리워지는 하루하루입니다. 팀장님의 아재 개그만 편집해서 비머에 올리면 안 될까요? 라고. 아재 기그만 빼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다행이네요. 이것만 네, 모아서. 모아서. 아 따로 비모에서 하라고요? 네. 네. 그 질문을 3가지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K리그 선수들의 연봉 수령 과정에서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 궁금합니다. 패널분들께서도 월급을 받으실 때 실수령하는 액수가 다른 것처럼 선수들도 급여 수령 시 소득세 등과 함께 4대 보험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팀과 계약하는 개인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됐을 때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뭔가 쓰면서 알쓸신잡인 느낌이네요. 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축덕수덕 이야기할 거리 없을 거라고 네. 딱 아시고 이제 먹을 걸 던져주셨습니다. 자, 송영 기자가 낼름 낼름? 네, 저희도 월급 받을 때 실수령 액수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마음 다르죠. 아프죠?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네. 그 선수들은 근로자 개념보다 개인 사업자예요. 자영업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4대 보험을 따로 해주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이제 4대 보험 중에서 고용이나 뭐 산재 보험 이런 거는 당연히 구단에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들어주진 않고요. 개인적으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 같은 걸 개인적으로 좀 들어야 내겠죠? 되죠. 네, 지역가입자로. 네. 유럽도 그런가요? 이렇게 준비한 질문 제가 가끔 당황스러운데 약간 숨 들이마시는 급당황, 일초의 공백. 급당황. 유럽도 그러겠죠. 시나리오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되는데. 네. 유럽도 그렇겠죠. 그렇겠죠? 빨리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그런 건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같은 경우는 주로 세무사들하고 많이 이제 그쵸. 개인 사업자들이 개인 종합소득세라고 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걸 5월에 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하죠. 연말에 이제 영수증 어디서 네. 얻으러 다니느라고. 5월에 많이 힘드시겠다. 네, 두 번째는요. 선수들의 부상 발생 시 치료비의 한도가 있나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십자인대 파열, 골절 등 큰 부상이 있을 때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구단에선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또 구단 지정 병원이 있지만 그 외 선수가 원하는 병원 혹은 치료, 특히 해외에서의 치료를 원한다면 그 경우에도 구단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06년 이동국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 독일에서 수술했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경우에서 선수 사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선수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땅을 찬다든가 물병을 던진다든가 물품을 파손한다든가 하는 문제성 행동에 의해 부상이 발생하면 그것도 부상 치료를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다치면? 거의 프로 질문러. 네. 제가 그죠? 봤을 때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거는 지원 안 해줄 것 같아요. 그 질문부터 답변해 볼까요? 네. 산재해줘야 네. 되는 거 아니야? 손가락 부러지면. 경기 혹은 훈련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육아를 하다 다쳤다. 안 해줄 것 같아요. 뭐 어디 놀러 가서 다쳤다. 이런 거는 지원 안 해줍니다. 구단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근데 놀라운 거는 벌금을 냅니다. 구단에 폐를 끼쳤기 때문에 맞아, 맞아. 오히려 개인적으로 부상당해서 경기에 못 오. 나오거나 맞아요. 벌금을 그거를 이제 계약서에 쓰기도 해요. 하고 그 축구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그런 게 굉장히 엄격해요. 선수들 다 뭔가 막 예를 들어서 벌금을 내는구나. 쉬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놀았다. 엄한 짓 노는 건 괜찮아. 근데 놀다가 뭐 엄한 짓 다쳤다. 해서 삐끗했다. 특히 야구 선수들은 이제 투수 같은 경우 어깨라도 허리 뭐 무릎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하다. 그런 부상도 기억나는데 애 돌보다가 애가 뭐 떨궈서 발가락 맞아요. 예, 그런 부러지고 부상도 있고. 다치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경기장에서 교체되다가 물병을 찾는데 아야. 그거는요? 발가락이 삐끗. 발가락 삐끗. 그 경우는요? 자꾸 예상치 못한. 그건 제 내피셜 그냥 혼자 개인 울겠다, 생각 말씀드려요. 울겠어. 네. 우리 성능 선배 날이네요. 그런 건 지원해주지 않을까. 경기장 안에서 일어난 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벌금은 내지 않을까. 그러면 뭘 찾는데 네. 차서 경기장에 어떤 물품을 파손했을 때는요. 저기 최종 의견 야, 가서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요. 물품을 파손했을 때는요? 벌금 내겠죠. 그런 거요? 제 생각엔 제 생각엔 경기장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일은 될 대해서는 거예요. 커버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음. 벌금 그런 건 당연히 벌금을 내겠죠. 자체 뭐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리지 않을까요? 그만, 끝. 아, 네. 자, 그만 괴롭히고 이제 들어봅시다. 네.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준비 안 된 거 얘기하다가 사과하게 된다니까요. 틀려서. 울지 말고 빨리 하세요. 해외 이거랑 해외에서 치료 같은 거. 이거 구단에서 수술이라든가 입원비는 전액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수술이나 입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선수들이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 150에서 200 정도 구단마다 좀 상이하지만 보통 150에서 200 정도 월 단위로 지급을 해요. 재활 치료에 써라. 근데 예를 들어 구단 지정 병원이 아닌 다른 개인 병원을 간다. 근데 이 금액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좀 더 비싼 병원을 갔다? 그러면 그 이상의 금액은 개인이 다 차지를 해야 되죠. 구단에서 지원해주는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예전에 2006년에 월드컵 앞두고 이동욱 선수가 십자인대 진짜 경기 마음 중에 아팠다. 네, 경기 중에 혼자 포항 시절이죠. 뛰어가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독일로 가서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때 독일에서 또 월드컵이 열려가지고 네. 그때 이제 경기장에 와서 이제 취재진이 몰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마음 아파. 한참 폼 좋았을 때 너무 안타깝죠 그때도. 그때는. 네. 근데 저에게 이동국 선수는 너무 대박이 아빠로 그렇죠. 익숙한 경기를 막. 근데 사실 이동욱 선수가 국내 무대 또 아시아 무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네. 남겼는데 해외 무대 국제 대회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불운했어요. 대회 앞두고 가장 강렬했던 게 아직도 얘기되는 게 98년도 월드컵에서 19살에 나가서 중거리 슛. 네, 네덜란드전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 날린 거 이게 얘기가 될 정도니까 월드컵 2002년 아예 선발이 안 때도 됐었죠. 선발이 안 됐고 2006년은 다쳤고 2010년에는
어땠죠? 2010년에 회오리 휴 그게 이동국 선수 아니었어요? 2010년에는 됐는데 딱히 네, 마지막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고 하여튼 뭐 어쨌든 국내 무대에서 뭐 K리그에서는 전설적인 네. 기록을 써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요. 네, 이렇게 몸이 재산이지만 부상을 입기 쉬운 축구 선수들을 비롯한 운동 선수들은 상해보험과 같은 사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스턴트맨과 같은 위험직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운동 선수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하겠죠? 구단에서 상해 단체 보험을 듭니다. 이게 그 아시아 축구 연맹 AFC 클럽 라이센싱 의무 사항입니다. 오호. 그래서 선수들은 뭐 이렇게 부상당하게 될 경우 구단 단체 보험으로 인해서 구단 또 보상받는 게 있고요. 네. 개인 보험을 든 선수는 한 명도 없는 거죠. 아, 구단에서 개인 보험을 들어주진 않죠. 근데 알아서 드는 거죠. 알아서 드는 건데 음. 아마 고위험군 직업군에 속할진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라고 하면은 아마 그 보험료가 보험료가 뭐. 비싸겠죠. 비싸겠죠. 네. 일단 뭐 다리 쪽을 들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쌀 거라는. 폐 쪽을 들진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이 많아서 아, 시간을 아주 알차게 알차게 썼네요.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서 끝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씩 도와가면서 여기 엔딩 음악 틀어주세요 지금. 지금만 40분 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이라니. 전 좀 쉴게요. 기다리세요. 질문 많아요 지금. K리그가 일단 뭐 일정을 축소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회의하셨죠. 네, 뭐 사실 뭐 개막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막에 맞춰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일단 현재가 이제 33라운드에다 정규 33라운드, 네, 파이널. 파이널 라운드 5라운드에서 5라운드. 38라운드인데 이게 안 될 것 같죠?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고 너무 힘들어. 지금 이제 4월까지는 못한 빨라야 이제 5월이기 5월입니다. 때문에 5월 초에 한다고 치면 33라운드로 축소하는 방안, 파이널을 없애는 겁니다. 어우. 파이널을 없애고 33라운드로 하는 방안이 있고요. 이거보다 더 늦어진다. 개막이. 그러면 두 번째가 홈앤드 어웨이로 정규 라운드 22라운드를 하고 그다음에 파이널도 홈앤드 어웨이로 해서 10라운드, 해서 32라운드. 이거 좀 재밌겠다. 음. 파이널을 더 오, 많이 많이 볼수 하는 있을 것도 어찌 것 보면 재밌을 것 이게 가장 페어하죠. 네. 홈앤드 어웨이로 다 한 번씩 하니까. 네.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 수도 한 라운드밖에 줄진 않네요 보니까. 뭐 네. 대한 1, 2 중에서 5월 중에 개막을 하면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더 늦어지면 더 늦어지면 이제 정규 라운드 22라운드를 하고 네. 홈앤드 어웨이로 파이널 라운드는 그냥 5라운드만 해서 27라운드로 줄이는 방안이 일단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11경기까지 줄일 수 있는 예, 뭐 11경기면은 한 몇 달 정도 세이브가 되나요? 세 달? 세 달 가까이. 네. 11경기면은 두 달. 두 달 좀 좀 넘는 네. 것 같네. 뭐 주중 경기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4월 저희가 3월 중순 개막이었죠. 원래는 원래 2월 말. 2월 마지막 말. 2월 2월 말이었나요? 개막이었죠. 아. 지금 한 달이 도쿄올림픽 지났죠. 때문에 또 빨리 하려고 했던 그쵸, 거 예. 아닌가요? 그럼 5월에 해도 두 달이 지나가는 거니까. 네. 오호. 지금 대표자 회의, K리그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개막일에 대한 저희 합의가 전혀 도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언제 코로나 사태가 이게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지금 거의 100명씩 정도. 네, 넘을 때도 100명 있고 정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든 때 개막을 한다. 근데 아직 그거를 추이를 모르겠으니까 결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그렇죠. 그래서 4월 그러니까 이게 중단될 때는 지금 위기 단계가 심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각 단계를 일단 벗어나면 이제 개막을 하자 뭐 약간 이런 공감대 그렇죠. 네. 형성됐었는데 지금 심각 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심각 단계가 상대가 심각하게 좀 올라갈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개막이 된다. 개학 학생들의 개학이 일단 먼저 되는 게 네. 예. 돼야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학생들이 개학을 하면은 일단 뭔가 우리가 생활 방역 체제로 어느 정도 이제 옮겨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지역 방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방역과 생활을 함께하는 이런 그 흐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이제 개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이제 개학이 또 미뤄졌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개학하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또 야구와 축구가 서로 약간 눈치 보는 게 좀 있어요. 네. 서로 지금 그래서 좀 야구도
미뤘잖아요. 야구도 미뤄지고 있죠. 잠정 예. 경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4월 개막은 사실상 좀 힘들어졌다. 거의 안 되죠. 것 네. 같고요. 프로축구연맹에서 무관중 경기를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닌데 저도 최대한 안 하고 싶다라는 입장인 게 일단은 프로 스포츠는 팬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구단 사이에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관중 중에서 혹시 이제 관중뿐만 아니라 무관중 경기를 하더라도 선수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일단은 많이 안정돼 있을 때 경기를 시작하겠다. 팬들과 함께 경기를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봤을 때는 세 번째로 얘기하는 22경기의 파이널 네. 5경기, 7 27라운드를 하는 경기가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게 그렇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경기 수도 일단 적고 그다음에 대표자 회의에서 홈앤 어웨이의 불균형을 자기네들이 구단들이 감수하겠다라고 다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거기에다가 언제든지 관중이라든가 구단 내 확진 감염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일단 중단을 해야 되고 그걸 예비일이라고 해요. 그 예비일을 다 감안했을 때 경기 수를 최소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공감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5월에 개막하더라도 27라운드 체제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올해가 얼마 안 남은 느낌이에요. 그러게 벌써 지금 올해가 네. 4분의 1이 올해가 지나갔어요. 너무 안 남은 느낌이에요. 아, 안타깝다.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방 곧 축석 또 녹음해야 돼. 내용 뭐 하지? 고민은 바로바로 하게 되는데 네. 어쩌면 코로나가 그냥 계속 되니까 축구는 스포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굉장히 좀 지루했던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코로나 얘기밖에 안 나니까 스포츠 뉴스 할 때도 다 코로나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코로나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그래도 그나마 K리그에서 요새 인터넷 중계를 좀 시작했죠. 네, 수원에서 네, 했죠. 수원하고 제주에서 했었죠. 음. 네, 인터넷 중계로 하면서 조금이나마 갈증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울산 다녀온 얘기 좀. 맞다. 이거 인터넷 중계 좀만 더 준비한 거 있으니까 준비한 건 제가 잘 얘기하는데. 안 궁금한데요? 시나리오 없는 걸로. 시나리오 없는 거 자꾸. 그 수원하고 제주가 인터넷 중계를 했죠?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던 게 실제 경기처럼 응원가를 틀고 선수들 입장을 하고 아. 구색을 갖췄군요. 맞아, 구색을 맞아. 그렇게 갖춰놓고 해설자도 놓고 해설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들을 위해서 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뭐 그 A 보드라든가 배너 같은 걸 세워서 스폰서 노출도 했고 장소는? 장소는 다 클럽하우스에서 한 거죠. 예. 훈련장에서. 그렇죠. 훈련장에서 한 건데 제주 쪽에 물어봤더니 이제 수원은 아프리카 TV랑 협업을 해서 아프리카 TV로만 중계를 했어요. 거기 중계팀이 와서 한 거고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는 자체 콘텐츠 팀에서 자체 중계를 한 거예요. 중계 카메라 한 대를 놓고 그다음에 그라운드에 이제 지캠 하나 그다음에 레프리 심판에게 액션캠을 채웠다고 해요. 그래서 총 카메라 4대를 동원했는데 중계를 본 건 하나예요. 그 나머지 카메라들은 이제 제주에서 유튜브에 올려. 나중에 뭐 유튜브나 콘텐츠 이런 거 같은 거 올릴 텐데. 제작할 때. 그래서 제주는 자체 제작이었기 때문에 뭐 유튜브,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다 3개의 플랫폼으로 이걸 인터넷 중계를 했는데요. 동시 접속자가 3개 플랫폼에서 22,000명이나 됐대요. 오, 우와, 맞네요. 많이 2,000명. 왔네요. 그럼 많이 맞네. 보통 동접 1,000명 넘어가거나 2,000명 그 정도면 많다고 1000명 정도는 하거든요. 많다고 하죠. 예. 3개 플랫폼에서 22,000명에다가 현재 누적 클릭 수가 39,000. 진짜 다들- 목말랐네요. 네. 팬들이. 팬들이 목말라. 목말라. 없으니까. 제가 아는 동생도 수원 팬인데 음. 그거 중계할 때 계속 캡처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좋다고 하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팬들이. 제주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추가로 인터넷 중계를 할 거를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화했으니까 소개해야죠. 이 좋은 얘기 못 들을 네. 뻔했네. 자, 그럼 이제 울산인가요? 잠깐만요. 궁금한 거 없어요? 다른 구단은 안 한대요? 들어와. 다른 다른 구단들은 구단 이게 구단들에게 많이 제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플랫폼 중계를. 근데 구단들이 일단은 지금 혹시나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면은 구단이 지금 2주간 격리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인력들에 대한 경계심이 커요. 일단은 중계를 하게 되면 외부 인력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취재진도 못 오게 했어요.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또 하고 자체 중계를 또 할 만한 여력은 또 쉽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 구단에서 한 얘기인데 다친 선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인터넷 중계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워밍업이 좀 안 오랜만에서? 된 뭔가 좀 정식 보여줘- 경기의 틀을 다 갖추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뛰죠. 그러면 아무래도 태클도 좀 경기처럼 들어가다 보면 같은 팀 선수인데도 이제 좀 분위기 싸해지고 좀 과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마 봐라. 그러기도 깊네. 하고 개막일이 정해져 있으면은 몸 로테이션에 맞춰서 서서히 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요새 개막일이 또- 정해지지 않은 입장에서는 휴가 며칠 갔다 오고 회복 훈련하고 몸하고 이 사이클 몸 사이클이 지금 풀타임 경기를 붙어 제대로 있는 뛸 느낌. 컨디션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오버로드가. 실제로 저 인터넷 중계했던 제주 구단에서는 좀 부상자가 나왔어요. 어, 이 경기 할 어떡해. 때. 예. 진짜. 그렇다고 또 엄청 뭐 설렁설렁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경기다 팬들한테 보니까. 보여주는 보여줘야 건데. 되는데. 그래도 이게 다 승부욕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경기를 에. 막상 시작하면 몰입하게 지기 된다니까. 싫죠. 어찌 보면 그 내부에서는 주전 경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그 욕망이 있겠죠. 욕망? 욕심이 욕심. 있겠죠. 자, 울산 얘기 언제 하실 거예요? 이젠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이청용 선수를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어떻던가요? 그때 기자회견 이후로 거의 한 3, 4주 만에 만났는데 표정이 진짜 밝아요. 너무 요새 축구하는 게 약간 재밌다라고 할 정도로 원래 밝으신 분이에요? 진지하죠. 진지하죠. 네. 애어른 같은 느낌. 네. 아니, 물론 지금 애는 어, 아니지만 예전부터 어. 좀 굉장히 얼굴은 좀 장난기가 좀 있게 네, 생기지 않았나요? 블루 이렇게 뻐드렁니 드래곤. 좀 나고. 네. 근데 항상 인터뷰를 하면 굉장히 진지해요. 마치 준호만 고운말 바른말 많이 쓰고 그럴 것도 같은 게 원래 좀 영국 쪽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가 독일에 이제 뭐 1, 2년 정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또 사실 독일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러다가 한국에 딱 돌아왔으니까 한국말도 너무 편하고 좋지. 동생들도 있고 자기 다 잘 따라주고 하다 보니까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청용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자기는 이제 오랫동안 유럽에서 용병으로 외국인 선수로 생활을 했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도 외국인 선수가 있지만 이제 한국말을 쓰면서 그 오랜만에 한국말로 축구하는. 훈련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그런 언어적인 것도 있고 한 가지 재밌던 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울산에서 집을 못 구하고 있대요. 집을 보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계속 집을 못 호텔? 구해서 호텔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예전 서울 동료였던 고명진 선수가 있어요. 네, 지금 네. 울산에. 그 선수는 한참 일찍 울산에 올해 초에 입단을 해서 집을 미리 구했죠. 그 집에 같이 같이 살아요? 살고 있어요. 룸메이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고명진 선수는 결혼 안 했나요? 했겠죠. 어떻게 아. 같이 살아요? 집이 큰가 보다. 뭐 지킬 거 가족이 엄청 대가족 되는 거 아니에요? 지킬 거 지키면은 뭐 그 이청용 선수의 가족은 서울에 있고요. 아. 이청용 선수만. 이청용 선수만. 선수만 아직 아. 집을 구해야 가족들이 내려오는 건데 아. 아직 집을 못 구해서 엄청 큰가 고명진 보다, 이렇게 선수가 음. 같이 이제 들어와서 살라고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생각하니까. 음. 오. 결혼 전에 이제 어렸을 때 K리그 약간 신인 시절 합숙하던 느낌이 난다. 그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혹은 어린 시절 생각도 많이 나고. 아내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거 아닐까요? 제가 카메라 그런 얘기 없는 하지 데서- 마. 그 기분 알아? 카메라 없는 데서 그 질문했어요. 굳게 그 짓궂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사랑꾼 느낌인데 이청용 선수는. 아니라고 자기는 가족 너무 보고 싶다고 진짜요? 가족 위해서 라고 빨리 얘기해달라고. 집을 구해야 된다라고 카메라 없는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진지하니까 아마 사랑꾼이네. 굉장히 가정에서 빈말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정에 빈말 안 충실한 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에요. 빈말 절대 안 하고 농담도 잘 안 해요. 다 네. 우리 박이랬나? 진영 작가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도 물어 뜯어야지. 러브 스토리 이청용 선수 러브 스토리도 뭐 비하인드 얘기지만 맞아. 중학교 동창 음. 거예요. 잠깐 맞아요. 첫사랑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그 어렵다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중학교 때 친구인데 중졸이잖아요. 중퇴죠. 중퇴죠. 네. 오랫동안 사랑을 키워오다가 이제 결혼하는 케이스죠. 하긴 뭐 첫사랑이 초등학생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첫사랑 아니었을 그래요? 수도 있겠다. 초등학교 때 어머나. 엄청나시다.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1월 이후에 실전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독일에서 음. 이적 준비하고 하느냐고. 그래서 그 3월 3일인가 기자회견을 했을 거예요. 입단 기자회견 때. 그때는 입단을 한 거고 3월 초에 기자회견했을 때 아직은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태다라고 했는데 지금 3주 동안 정말 편하게 훈련하면서 컨디션도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개막이 된다면 당연히 뛸 수 있다. 오. 몸 상태다.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되게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동훈 감독님이 이청용 선수를 매일 훈련장에서 볼 때마다 항상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지? 딱 이 말 한다고 해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생활하다가 내 한국 머리 스타일 들어왔는데 괜찮지? 이런 포함돼 있나요? 따로 사니까 김도 괜찮지. 굳이 이청용 이제 선수한테 뭐 시차 적응부터 해서 뭐 이제 음. 새로운 환경 적응, 팀 스타일 적응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청용 선수 그 촬영했어요. 저희가 감독님하고 대화하는 거. 뭐 괜찮지 이제 했을 때 네 안 괜찮습니다라고 괜찮았나 그 전에? 하니까 그런 그러게요. 궁금증이 드는데. 괜찮았겠죠? 여러 의미가 있겠죠. 음. 네. 그때 김동원 감독님이 그래 이제 개막만 남았다. 그런 식으로 되게 기대감을 많이 드러내고요. 김동원 감독님이 작년에 그렇게 마지막 경기에서 좀 아쉽게 됐는데 이청용 선수랑 대화할 때 보니까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혹시 뭐 지나간 일은 빨리 잊어야죠. 그렇죠. 이청용 선수를 가장 잘 따르는 선수가 있다고 하던가요? 뭐 그런 거는 뭐 뭐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워낙 그 대표팀 선수 출신 선수도 많고 뭐 이근호 선수도 있고요. 뭐 윤빛가람 선수도 있고 워낙 이청용 선수는 옛날부터 친했던 선수들이 꽤 있어요. 고명지 선수랑은 뭐 기성용 선수랑도 절친이고 같이 중퇴하고 왔던 선수 맞나? 중퇴했나? 고명지 선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기 김동원 감독이 이청용 선수를 우회에 발언했어요. 활력소라고 하더라고요. 팀의 활력소. 아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런 정도로 지금 팀 내에서도 선수들 분위기도 많이 이끌어가고 후배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아주 경기 빨리 개막을 해야 되는데 네, 참. 볼 수가 그 없어서. 훈련해도 그 이청용 선수의 경기력이 상당한가 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이청용 선수가 말을 뭐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그냥 딱 봤을 때 와 클래스가 다르구나를 그 어린 선수들이 봐서 느껴서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활력소가 되고 배우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시즌 개막만 남았는데 네. 개막을 못해서 그렇지. 개막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물어봤어요.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 놓쳐서 팀 분위기 혹시 조금 남아있지 않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분위기 없이 너무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울산이 올 시즌 새로운 선수 영입이 1위 팀이에요. 그렇죠. 18명을 영입했어요. 확실히 아픔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했겠네요. 선수단이 36명에서 40명 사이 정도로 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절반을.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팀, 새로운 분위기로 지금 너무 좋다. 아, 진짜 영입한 선수도 조현우에 윤빛가람에 이청용에 맞다. 조현우 이러니까 선수 울산 갔죠? 진짜 김기희 선수까지 있고요. 이청용 선수에 대한 그 뭐 기용 어떻게 기용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김동원 감독? 김동원 감독은 주 오른쪽 측면 윙어로 쓸 생각인데 이청용 선수가 자기는 공격 전 포지션 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윙어지만 때에 따라서 뭐 공격 미드필더 중앙도 쓸 수 있는 쓸 거지. 수도 있고. 나는 네. 만능 치트키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어디에 둬도 된다. 그러면 기존에 오른쪽 선수 많이 썼던 김인성 선수가 왼쪽에 좀 섰던 것 같았고 오른쪽- 김인성 선수가 왼쪽 측면 많이 썼었고 그 전에 뭐 황일수 선수 있었는데 황일수 선수는 저희 딴 팀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울산의 특징이 빠른 역습이었잖아요. 스피드 네. 레이서들을 활용한 이제 그 약간 조금 단조로웠던 패턴에 이청용 선수에 들어가면서 창의력이라든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죠. 확실히. 이청용 선수는 그 빠른 움직임도 있는데 그냥 볼 받을 때 그 터치 자체가 창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죠. 네, 되게 뭐 진짜 전성기 때는 이청용 거의 뭐 개인기로는 최고였잖아요. 이청용 그리고 선수가.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그냥 그 터치 한 번으로 상대방 수비를 그 부상시켜 버리는 발목이 꺾여가면서 진짜 그 발재간은 정말 네. 진짜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발재간이 있었던 선수였는데 그 부상이 정말 뼈아팠죠. 그놈의 그게. 톰밀러. 서울 얘기도 물어봤어요. 서울 서울에 상대할 대한, 때 어떻겠냐. 그랬더니 뭐 당연히 애정이 있어서 애정이지만 경기 자체는 다른 팀과 할 때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세리머니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서울에서 세리머니를 본인이 서울에서 세레모니 하면 서울 팬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같이 세레모니 하고. 아니야 근데 세레머니는 못하겠지만 네. 서울전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서울 팬들이 더 뿌듯해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득부가 아쉬워하겠지. 저기 왔어야 되는데 서울에 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울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가 되는 팀 중에 진짜, 하나잖아요. 예, K리그 워낙 지난해 정말 그렇게 잘해놓고 마지막에 그냥 삐끗도 하성룡 기자의 그 쫄보 축구 지적 따끔 안 혼났어요 김동호 감독한테. 모르시겠죠? 모르시겠죠. 알면 못 만났죠. 알겠습니다. 한 명이 더 가서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네. 얘가 하기자님이 쫄보 축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서 내 기억이 잘못됐나? 쫄보 축구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기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공통되는 의견이었다. 네. 같이 묻어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K리그 소식 좀 이야기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올림픽이 참 축덕수덕이 이 저주받은 타이밍 지난주에 녹음하자마자 그날 밤에 결정됐죠. 네, 아 정말 올림픽이 연기가 돼서 1년 연기됐습니다. 타이밍이 한 결국. 번만 좋았어요. 연기됐고요. 이제 문제는 23세 네. 이하 선수들이 내년에도 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일단 대한축구협회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IOC 그러니까 피파에다가 요청을 했고 그 대한체육회에서도 이제 IOC에게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호주 축구협회 이제 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그 나라들과 동조를 하면 좋으니까 공조 시스템을 지금 이제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는 가능성 있어 뛸 수 보여요.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일단 IOC에서 지금까지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라고는 안 했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올림픽 티켓은 모두 인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전제가 하나 있고 또 홍명보 전무가 얘기한 것처럼 도쿄 2020이 그대로 가요. 대회 이름이. 맞아요. 물론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뭐 있고. 코로나를 다 같이 극복하자는 의미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돈 때문이거든요. 네. 그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엠블렘 그리고 그 상품들 올림픽 상품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전부 도쿄 2020이 찍혀 있어요. 근데 다시 도쿄 만들어야 되니까. 2021이 되면 그걸 다시 만들려면 또 돈. 비용도 수천억이 더 드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아마 가장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쿄 2020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도쿄 2020에 맞춰서 그 올림픽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다 뛸 수 있게 하자. 맞는 얘기죠. 네. 며칠 전 IOC가 이제 NOC라고 하면 뭐 국가 이제 올림픽 위원회인데 거기랑 화상회의를 할 때 이런 의견을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축구도 뭐 이렇게 다른 선수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게 공식 문서로 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 IOC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장해 줄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 뭐 23세, 24세도 뛰게 해달라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좀 더 확산되는 게 아니 왜 축구만 나이 제한을 하느냐 이런 의견도 확산되면서 나이 제한 없애자는 의견도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피파. 그래서 피파가 근데 뭐 이제 유럽이라든가 피파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는 나이 제한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뭐 여론의 흐름 그리고 국제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허용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기회를 노린 게 나이 제한을 조금 하나 올려달라고 하면서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제안한 게 있어요. 딜을 저기 18명 엔트리 늘려달라. 맞아요. 이왕 보내는 김에 하나 더 추가해서 보냈더라고요. 축구협회가. 네. 왜냐면 23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23세를 좀 더 많이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일단 아이고. 제가 유럽 4대 빅리그 코로나 현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가 그 사이 10만 명을 넘었어요. 네. 지난 지금 2위 아닌가요? 이탈리아가 1위죠. 일위가 미국이 걸로, 미국 1위죠. 그쵸? 유럽에서는 가장 많고 이탈리아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7만 4천 명이었는데 10만 5천 명이 됐고요. 너무 많아. 스페인이 9만 명을 넘었고 독일이 6만 명, 영국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은 지금 이제 뭐 유럽 축구연맹 회장 그 스테페린 회장이 6월 말까지는 리그가 6월 말까지 재개가 안 되면 뭐 리그가 무효가 될 수 또 있다라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뭐 각국 리그에서 일단 재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일단 끝난 것 같고, 네. 이탈리아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어제자로 31일자로 데일리 메일 이 특종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이제 기사를 올린 게 있는데 이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프리미어리그가 5월 첫 주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개막을 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무관중으로 하나요? 네, 그럼? 무관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종료를 하는 걸 목적으로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7월 16일까지 리그를 못 끝내면 중계권료를 뱉어내야 됩니다. 리베이트를 해야 돼요. 환불해야 돼서 그 환불하는 중계권료가 얼마냐면 7억 6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1,484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환불하는 금액이. 휘청하겠는데 휘청? 스카이 스포츠랑 BT 스포츠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계권료가 스카이 스포츠, BT 스포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중계권료가 있어요. 다 합쳐서 총합 4조 5천억 원이더라고요. 중계권료 총액이.
그 중에서 1조 1,400억. 네, 1조 토해내야 1조를 되는 1조 1,48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음. 지금 이제 스카이 스포츠 이게 다 유료거든요. 유럽에서는 유료 가입자가 지금 급감하고 네. 있대요. 그렇죠. 가지고- 가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탈퇴자들이 늘고 있고 음.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 스포츠하고 BT 스포츠가 경영 압박을 받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리그를 압박하겠죠. 어떻게든 해서 중계를 하게 물론 압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게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실무자들이 최근에 회의를 해서 5월 재개에 의견 일치를 봤답니다. 음흠. 그래서 5월에 재개를 만약에 5월에 재개를 못하면 이게 임금을 못 주는 구단이 속출한대요. 왜냐하면 이 환불 금액의 대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구단들이 배분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배분을 하죠. 전문 용어로 네. 뽐빠이라 그렇잖아요. 나눠서 내야 됩니다. 지난주 왁구의 이름 네. pom빠이. 그래서 그 데일리 메일의 조사에 따르면 환불할 경우에는 구단 성적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그럼 성적이 안 좋은 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승팀인 경우에는 5,700만 판 우리 돈으로 얘기할게요. 우승팀인 경우에는 857억 원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최하위 팀인 경우에는 300억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네. 이 중계권료를 구단에 배분을 하는 거죠. 리그에서 팔면 그 배분 금액이 성적 순에 따라 주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서. 환불 금액도 성적 순에 따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승한 가장 많이 받은 팀이 가장 많이 내야 내야 된다. 되는 거구나. 근데 시즌 전에 봤나요? 시즌 후에 봤나요? 아, 그건 알아봐야죠. 선배한테 알아보라고 합니까? 어디서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 시즌 그것대로? 후에 받는 거면 하성룡의 역습. 시즌 후에 받는 거면 그 금액을 빼고 줄 테고. 아니 근데 이게 전에 기사가 받는 거면은 환불해야 그러니까 될 테고. 이 1위 팀이라고 해서 1위 팀은 우승팀인 그러니까 리버풀 리버풀이 거의 네. 확정되는데 올해 우승팀인지 작년 우승팀인지. 우승팀인지를 얘기를 그 기사를 안 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데일리 메일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 못 알아봤습니다. 메일 작년 했어요? 00700 을 작년 하셨어야죠. 성적 기준인지 매일 하셨네요. 데일리 메일 매일매일 전화하라고. 매일매일 기다려. 아 그리고 이제 그 리그를 재개할 경우에 조금 시스템까지 이미 마련을 했는데 스쿼드를 25 그러니까 엔트리 경기 네. 엔트리를 25명에서 29명으로 확대를 한다. 경기 엔트리가 아니죠. 스쿼드죠. 스쿼드를 일부 리그 스쿼드를 1군 스쿼드를 25명에서 29명으로 확대한다. 왜냐하면 중간에 코로나 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서바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생겨도 간다는 거죠 지금. 그래도 되게 열심히 짰다. 그리고 경기장에는 최소한의 방송 인력, 그다음에 보안 인력만 들어올 수 있고 거기도 자체 준비해야 취재진은 되겠다. 불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을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화상 토론을 해서 20개 구단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결정한다고 해도 지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부와 보건당국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받아야죠. 승인을 허가라기보다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그 프로 선수협회 PFA라고 하죠. 선수들이 코로나인데 왜 뛰어이라고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선수들도 동의를 그거죠. 해야 하고. 네, 이 PFA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너야 될 강은 되게 많은 상황에서 데일리 메일답게 단독으로 치른 거죠. 그러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PFA 회장이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좀 밝힌 게 있어서 제기하는 거에 선수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선수들이 쉽지 않을 힘들지 거예요. 않을까 예. 싶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영국 보건당국에서 앞으로 6개월까지 시설 폐쇄가 길어질 수 있다. 단체 시설 폐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돈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모든 계획을 안지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짜놔야 되는 건데. 6개월이면 진짜 올해를 통으로 날리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 맨시티 경기장은 지금 병원으로 쓰고 있나요? 네.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좋은 병원이겠네. 아니, 아, 코로나가 이 정도면 좀 이제 적당히 하고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눈치껏 좀 가라. 질척대. 이정찬 같은 원팀으로 놀아. 그러니까 너무 리더가 누구냐? 너무 질척대. 이 와중에 이제 아스톤 빌라의 잭 그릴리시가 교통사고를 했죠. 이제 스테이 앳홈 네. 하라고 이제 그 SNS에 영상을 띄우자마자 자. 띄운 뒤 컴퓨터를 끄고 난 놀러 가지. 난 드라이브 나가고 해야지. 시동을 걸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재밌었어요. 코비디엇. 코비드하고 이제 이디엇하고 합쳐서 코비드잖아요. 그 코비드 19이잖아요. 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지만. 코미디 같네. 그래서 코미디 같죠. 네. 진짜 코미디 같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금 삭감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일단 유벤투스가 4개월 급여를 반납했어요 선수들이. 네. 4개월이면 그러니까 3, 4, 5, 6 이게 4개월인데 그 시즌 이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토탈에서 9천만 유로가 된대요. 이렇게 되면 1,220억 원이 세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어우, 많이 냈다. 유벤투스 선수들 급여가 엄청 많네요. 네. 호날두의 경우는 7억 4천만 원. 주급이 7억 4천만 원이니까 4개월이면 118억 원. 호날두가 이제 반납하는 금액이 그리고 118억 원 손해 보고 슈퍼카 120억 원짜리. 지출이 많네요. 요새. 2020년형 부가티 센토디에치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부가티 센토디에치 한정판 열대 한정판 전 세계 부가티. 최대 시속 380km. 그렇게 밟을 때가 있나? 제로백. 제로백은 야. 모르겠습니다. 장난감 같이 생겼다. 한 7, 8초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그 정도면 3, 4초급이죠. 그렇게까지 나오나요? 그거는 로켓이네 거의. 와, 이건 거의 뭐 누워서 가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걸 타고 이제 슈퍼를 간다는 거죠. 네. 호날두가 기사 외신들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차들이 보면 벤츠는 기본이고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롤스로이스 그리고 네. 제일 싼 게 레인지로버 1억 5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이거는 뭐 우리 다 맘먹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업원들 타고 다니는 건가요? 그래서 또 있대요. 또 다른 슈퍼카도. 네, 많아요. 슈퍼카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산 120억 원짜리를 제외하고 지금 그 전까지 슈퍼카 총액이 97억 3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그 총액을 넘는 차를 한 방에 지른 거죠. 진짜 비싼 차구나.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지금. 거기 가서 오빠 차 4개월치를 못 받는다는 거에 화가 나서. 뽑았다. 그럼 120억 4개월치 원. 맞는 금액의 차를 일부러 산 건가? 딱인데? 딱이에요 딱. 이런 거 이제 분풀이 쇼핑. 샤커홀릭. 근데 분풀이 쇼핑을 이 정도로 글쎄요. 대단한 그러니까 분일세. 지난 2월에는 자기 35번째 생일에 여자친구 조지나한테 9억 원짜리 메르세데스 외건을 받았다고 하네요. 선물로. 선물로 받았대요. 생일 선물로. 그럼 제가 주고받는 거 아닐 거예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돈 주고 여자친구가 선물 받고 자기 돈으로 산 거네. 선물로 조지나? 호날두도 진짜. 자, 하여간 뭐 재밌게 사네.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임금 삭감에 동의를 했고 바르셀로나에서는 그 메시가 발표를 했어요. 주장이라서 메시가 SNS에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70%의 임금을 삭감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바르셀로나 직원들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이제 임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직원들 임금에 쓰라면 70%면 직원 한 몇 년 연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들 100% 급여를 보장해주겠다. 아니 이거를 호날두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천사 같죠. 수호 천사. 갑자기 그러네. 매신. 그런데 토트넘은 임직원 급여를 4, 5월 임금을 20% 삭감하겠다고 해서 약간 반전이 반전이다. 아니 다른 구단, 미넨, 도르트문트 이런 구단들도 삭감하는 이유가 구단 직원들 자기네들은 선수들은 고액 연봉자니까 이 돈이 없어서 괜찮지만 구단 직원들은 네. 다르잖아요. 생계죠. 구단 생계야. 직원들 생계를 위해서 이걸 감수하겠다라고 한 건데 저도 토트넘의 결정이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안 거죠. 가죠. 네. 선수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해리케인은 떠나고 싶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이게 물론 전후 관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후 관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해리케인은 너무 잘 맞는다. 그러니까 약간 해리케인은 6월까지 이거 아니구나. 그 우승을 할 수 없다면 토트넘이 발전을 할 수 없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임금 삭감을 케인 떠나면 돈 벌 텐데 이거. 근데 케인의 직원들 지금 좀 억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그 얄미운 레비 회장이 발표를 했어요. 짠돌이. 아유. 그러니까 진짜. 이걸 왜 발표를 해 이런 거를? 우리 같은 이런 거잖아. 아니 KBS는 뭐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회사는 왜 우리 거를 삭감한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토트넘 구단 직원들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게 구단마다 대응책들이 좀 다르고 또 선수들마다 좀 약간 뭐 스캔들이 나는 선수들도 있고 그쵸? 화제가 뭐 아마 그냥 좀 뭐 굵직굵직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이야기거리로 간략하게 정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해봤습니다. K리그도 위기예요. K리그도 당연히 위기죠. 뭐 중계권도 영향을 받고요. 경기 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스폰서 구단들 연맹도 스폰서가 있고 스폰서가 구단도 있지. 스폰서가 있는데 이게 아직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리그 축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수가 확정이 돼야 이거에 대한 협의를 들어가거든요. 보통 계약서에는 38경기 보통 매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구단들도 상당히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힘들겠네요. 우려가 있죠. 아, 다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K리그는 이제 중계권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스폰서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계권료에 대한 그런 부담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을 것 같은데 일단 뭐 K리그가 풍족한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타격이 조금만 와도 굉장히 그 느끼는 충격은 체감 충격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오늘도 시간 잘 갔다. 네. 잘 때웠다. 여러분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시간이 빡빡한 관계로 주바페 랩은 네, 다음 기회에 저희 싸 질문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메일 한 번만. fb@sbs.co.kr로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메일도 질문 좋고 많이 보내주세요. 댓글도 좋고 많이 네. 많이 보내주세요. 들어와요. 딱 들어와. 오늘 사성윤 기자가 중간에 좀 욱한 게 있었는데 좀 방송 웃겼죠 좀. 네. 너무 웃겼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코로나19 예방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